네, 지난 한 주 정치권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도 세 분 모시고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강훈식 동국대 겸임교수,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서서도 리포트에서 전했지만 네. 현재 G20 정상회의 일정에 예. 박근혜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요 시점에 딱 맞물려서 파리에서 큰 테러가 일어나서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고, 그렇다면 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각 정상들이 네. 이번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G20 정상회담은 보면 미국,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뭐 프랑스, 영국, 일본 등 네. 선진국인데 이 각국의 이런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민감하게 입장이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G20 정상회담에서는 정치 안건을 갖다 어젠다, 즉 의제를 올린 적이 없어요. 늘 보면 경제 문제, 이런 뭐 환경 문제, 이런 어떻게 보면은 각 국가만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상관없는 그런 인류 보편적인 그런 어떤 경제 문제라든가 뭐 발전 문제, 지속 네. 가능한 이런 문제를 다뤘는데, 이번 같은 경우 바로 말씀하신 대로 이틀 전에 파리에서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참 비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번에 의장국인 터키가 주도적으로 이번에 이런 반테러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 적극적으로 논의해 보자. 그래서 최초로 G20 정상회담 최초로 테러에 대한 대응, 전 국제적인 대응 공조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정치적 화두가 의제로 오른 것이 이번이 처음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에 보면 물론 출발하기 직전부터 뭐 파리에 프랑스 국민들에게 어떤 심심한 위로와 조의를 표하면서 도착해서 그 얘기했죠. 테러리즘 척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테러리즘을 척결하는 그런 노력에 대한민국도 동참하겠다. 그야말로 전 세계적 그런 어떤 흐름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강 교수님, 네. 조금 전에 이제 김현웅 법무장관이 어제 있었던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서 불법적인 폭력 집회였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엄정 대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정부의 입장인데 또 농민들, 뭐 시민들 관련해서는 이 집회 참석자들은 경찰에 뭐 물대포와催淚을 쏘고 좀 과잉 진압을 하고 폭력을 가했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네. 양측의 주장이 분명히 다른 상황이고, 네. 어쨌든 시위대가 여러 가지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영역들이 좀 알려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지점들을 진단하지 않을 수 없는데, 먼저 일단 어찌 됐든 간에 폭력성 시위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시위대나 앞으로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오늘 또 담화를 발표했지만 이전에도 이런 총궐기가 있다고, 어제 있었던 이름이 민중총궐기 대회가 있기 전에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예고를 했었죠, 정부 입장에서.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뉴스에 나오는 거를 보면 보성 농민에 있는 68세 백모 어르신께서 지금 뇌출혈에 쓰러져서 수술을 하고 나서도 지금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의식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과잉 진압의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게 독재 국가나 뭐 그런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독재에 대해서 대응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만, 지금 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무슨 정치 행위가 아니고 노동자 농민들이 본인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까지 과잉해서 지나갈 필요가 있었느냐?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나가 계실 때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굉장히 누가 된다는 전 판단이 듭니다. 네. 사실은 왜냐하면 물론 엄벌백계하고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부정할 수 없을, 또 지나친 면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람의 생명이 오고 가는 상황까지 진압을 군사작전하듯이 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비난을 좀 면키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법무부 장관이 담화를 발표하면서 경찰관도 100명 정도 부상을 입었다, 뭐 이런 것들까지 구체적으로 저희 경찰 측의 피해도 설명한 것도 아마 그런 여론의 질타에 대한 것들을 방어적 차원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찰관의 그 피해도 부상 정도는 다 다르겠지만 이 부분도 사실 근데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닐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시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엄단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불법 시위는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생명이 위독한 어르신이 한 분 계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잉 진압의 논란 피할 수 없고, 또 물론 확인해봐야 된다라는 일각의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얼굴이 함몰됐다라든지
그 물대포를 직접 맞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물론 뭐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양쪽 다 다친 것은 문제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이 마치 국민들이 볼 때 이게 군사작전 아닌가라고 느낄 정도라면 그건 과잉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시위를 하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응하는 정부도 좀 더 다른 대안은 없을까 네.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과격, 일정한 선, 법과 원칙을 넘어서는 시위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정작 시위를 하는 이 시위대 그리고 또 경찰도 부상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시민 또는 어떤 여러 상가 네. 또 이런 이 재산상의 피해도 입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요구, 집회와 시위 어떻게 보면은 이 민주국가에서 이 시민들의 이 정당한 권리 아니겠습니까? 네. 충분한 표출을 할 수 있는 것은 보장이 되되 이 가격한 이 물리적인 선은 넘지 않는 것이 반드시 좀 지켜져야 될 것 같고요. 이 경찰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어떤 시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어떤 신체적 상해라든지 이런 피해를 덜 입을 수 있는 어떤 대응 방안은 없을지 네. 이런 부분이 강구돼야 되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비용도 크지만 사회적 갈등 비용도 얼마나 크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 시민들도 이제는 더 이상 과격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중론이기 때문에 이 충분한 어떤 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평화스럽게 할 수 있는 어떤 좀 이 담론의 새로운 장을 이러한 시위의 어떤 대안으로 좀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 뭐 이 얘기는 사실 끝이 없는 얘기 같아요. 끝이 그러니까, 없어도 참 예. 한마디는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예. 어제 보면 마침 보면 저도 그 시간에 이제 서울 시내에 있었는데 물론 집회 시위, 집회 시위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됩니다만은 앞서 자료 화면에 나온 바와 같이 예를 들어 경찰차에다가 밧줄을 걸어서 수백 명이 끌어당기고 네. 그다음에 보면은 어제 9월 한번 보셨어요? 11개 요구사항이 있고 11개 영역에 22개 요구사항이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뭐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이석기 석방하라, 네. 그다음에 노동계약 저지하자, 그다음에 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한다. 근데 어제 프레카드가 온 곳곳에 이만한 전단도 요만하거든요. 요만한 것들 보면 앞뒤인데 여기는 보면 뭐 노동계약 저지 했는데 뒤는 똑같아요. 네. 박근혜 퇴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앞서 물론 김현웅 법무장관이 이미 그저께 얘기했죠. 집회와 시위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나 불법에 이르렀을 때는 엄단하겠다 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정부가 그런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그야말로 나라가 자칫 잘못하면 기강이 무너지다 못해서 엉망진창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정치권 얘기, 총선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치권에서 그 개헌이라는 거는 사실 여당에서는 일종의 금기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금기어를 슬슬 풀리는 그런 기미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친박 중에 친박이라고 얘기하는 홍문종 의원이 이 얘기를 했는데 이원집정제 개헌론을 얘기했습니다.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냥 던진 말은 아닐 거 아닙니까? 네, 그냥 던진 말이 아니라고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게 집권 초기에 대통령의 임기 초기에 개헌론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개헌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함몰시키는 거닥한 블랙홀과 같거든요. 그렇지만 집권 말리의 개헌론이라는 건 집권 후반부의 개헌론이라는 건 좀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개헌은 어떤 방향으로 될 수 있는지 통치자의 의견과 방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치 권력이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더군다나 총선을 이제 4개월, 5개월 앞당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통령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네. 홍문종 의원이 이야기했다는 건 사실 의미하는 바가 큰데요. 사실 이것 자체도 총선령이라는 의미도 사실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반기문 대망론,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한 대통령 후보론들이 끊임없이 여권에서 띄우기, 소위 반기문 띄우기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네. 이때마다 과연 여의도에서는 과연 그렇게 될까?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분이 대통령 된 적이 있던가라는 의무심을 계속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한간에 나왔던 이야기가 소위 이원집정부대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즉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고 내치는 뭐 총리가 네. 담당하는 이런 형태죠.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반기문 최경환 또는 반기문 황교안 이런 안들이 나오게 됐던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소위 말하는 경쟁의 룰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기문 카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국민의 마음이 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좀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그렇죠. 있는 상황이 됐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충청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관전 포인트를 우리가 주의 높게 봐야 됩니다. 즉 바꿔 말하면 반기문은 결국은 지금 이완구 총리 이후에 충청권에 현재 맹주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충청권도 다시 여당을 찍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의 기대 심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물론 개인의 의견이라고 선을 그어놓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드에 대해서는 총선령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집권 후반부의 대통령의 권력을 유지시키면서 동시에 총선에 영향을 주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듭니다. 배종찬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친박계 그런 개헌 주장 이 얘기를 최근에 또 TK 물갈이론으로 여당 내가 굉장히 시끄러운데 여기랑 좀 연계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개헌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새로운 권력 구조 개편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이유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미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중심적으로 새로운 어떤 권력 구조 개편의 어떤 도화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체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에서 상당히 유리한 선거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지금 이러한 개헌론이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네. 92년도에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나와서 당시에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읽었던 것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권을 거머쥐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네. 무엇보다도 지금 이 개헌론이 국민들의 호응을 받기 어려운 것은 무엇보다도 지금 대통령의 평가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 국면에서 가장 부정적인 평가의 원인은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네. 많은 공약 사항도 이제는 임기 3년차에서 4년차로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이행되어야 된다면 더 많은 관심은 그쪽에 두어져야 되는데 개헌론이 국민들의 탄력을 받기는 힘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새로운 차기 대선에 강한 그런 가능성을 가진 인물이 없기 때문에 이 반기문 카드도 있다. 또는 어느 정도의 개헌에 대해서 내년 총선을 통해서 어떤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이 어떤 추진력도 동력도 있다. 이런 어떤 꼼수 형태로 국민 여론은 비춰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러 가지 경제 문제에 더 골몰하고 관심을 높이고 있는 국민들의 호응을 받기는 설득시키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네. 황태수 평론가님, 예. 지금 TK 물갈이설이 네. 여의도 여당 여권에 굉장히 파다하게 퍼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현직 새누리당 여당 의원 중에서 TK 의원 중에서 가장 이 부분에서 좀 노심초사하고 직격탄을 맞는 의원이 있다면 한 명은 누구라고 꼽겠습니까? 한 명은요. 7명 초선 의원들이죠. 7명 초선 의원들 보면 7명의 초선 의원들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시절인 2012년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TK의 가장 복심 중에 복심인 이해봉, 박종훈 이와 같은 원로 의원들을 갖다가 이선으로 후퇴시키고 네. 물갈이를 갖다가 대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그래서 12개 의석 중에서 7개를 갖다가 바꿔치워서 초선 의원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초선 의원들이 최근에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태의 여파로 굉장히 어떤 허덕이고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뭐랄까 비박계라 할 수 있는 네.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촥 줄을 쓰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래 갖고는 즉 나한테도 의리 못 지키는 사람이 하물며 국민들에 대한 의리와 신의를 지키겠는가 물갈이를 거기서 하겠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꼽는 게 아니라 지금 초소년 7명은 전체다. 노심초사고 저는 앞서 잠깐만 좀 부연하자면은 지금 개헌 얘기를 해서 아까 우리 배종찬 본부장이나 우리 과연 국민들이 호응을 받겠는가 했는데 이게 미묘해요. 국민들은 사실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런데 누가 관심 있냐? 자 보세요. 김무성 대표가 지난해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 얘기했죠. 이재호 의원 늘 모든 일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각을 세우는 이재호 의원이 늘 이야기하시는 게 분권형 개헌입니다. 개헌 전도사라고 불리죠. 개헌 전도사죠. 네.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이번에 보면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 만약에 진짜 뭐 하면 이렇게 했어야 돼요. 아니 지금 어떻게 친박들이 장기 집권에 그런 꼼수를 쓰고 있느냐. 당장 그런 공작을 집어치워라. 네. 이렇게 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개헌이 그렇다면 낸 총선에 걸어라.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특히 야당 같은 경우는 호남 쪽 정치권에서는 이원 집정부제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왜냐니까 이원 집정부제는 말이 그렇지 대통령 사실 내각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각제라는 건 의원들 입장에서는 권력을 갖다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호남 정치인들은 크게 마다할 이유 없어요. 아마
건노가 고모 같은 분이 제일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되면 개파 호남 같으면 30석 의석만 갖고 있으면은 이번 30석이면 10분지 1 아닙니까? 10분의 1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분권형 지금 보면은 이 홍 의원이 홍문종 의원이 지금 툭 던졌는데 지금 정치판이 요동치는 것이 야당이 여기 대해서 쐐기를 박지 않고 예를 들면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 차라리 공약으로 해라. 이거는 언제든지 네. 뭐랄까 여야 공이 정치 세력들 누구도 뛰어난 울뚜란 그런 어떤 주자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개연성,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그것이 과연 또 홍문종 의원이 얘기한 대로 그러면 반기문 대통령의 뭐 친박 총리냐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이원 집정부제로의 개헌 가능성 이건 충분히 열려 있다. 왜냐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김무성 대표가 개헌 상하에서 개헌 본물 발언했을 때 바로 홍보 속을 시켜서 바로 제압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그렇군요. 지금 뭐 개헌 얘기를 잠깐 했는데 네. TK 물갈이 관련해서 이제 황태순 평론가께서는 그쪽 대구 경북의 초선 의원들이 타깃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줄 서 있는 사람들이 과거 친박 지금은 아닌 유승민 전 원내대표라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승민 전 대표 전 원내대표는 지금 이런 여의도의 기류에 대해서 어떤 신경을 갖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권의 기류의 흐름에서 보면 사실 TK 목장의 결투는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문수 전 지사가 경기도를 버리고 어떤 의미로 보면 대구를 선택한 것도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포스트 박근혜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데 어느 날 유승민 원내대표가 정말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실 이럴 경우에 두 가지 경우에서 내년의 선거에서 4월달에 선거에서 분명히 발생될 겁니다. 어느 한쪽은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고 진실한 사람을 선택하려고 할 것이고 어느 쪽은 그 슬로건을 먹고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네. 적어도 유승민 대표는 그 슬로건을 걸기는 어려운 거죠. 지금 국면에서 보면. 근데 네.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내서 살아난다면 유승민 대표는 소위 말하는 TK 목장의 맹주로서의 본인 건재함을 가시하게 될 것이고요. 네. 반대로 여기서 이제 유승민 대표가 통솔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역시 TK 목장의 맹주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건데요. 예.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현재의 여론조사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공교롭게도 그날 그랬는지 왜 그 유승민 대표의 부친이신 유수호 전 의원의 빈소에서도 TK 물갈이를 직전에 정무특보였던 윤상현 의원이 발언한다든지 네. 또 그런 것들이 확산되기도 못하게 대통령의 발언이 맞물린다든지 근데 사실은 유승민의 동정론이 일법도 한데 대구에서 그것들이 지금 완벽하게 차단된 상태로 선거가 가는 것 여러 가지를 관전을 좀 해보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살아오느냐 못 살아오느냐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요. 현재로는 어둡다. 하지만 앞날도 어두운지는 확신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종찬 본부장님, 그 정치가 생물이라는 얘기는 누구나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권 내 TK 물갈이설로 또 다시 정치가 생물임이 다시 보여주고 있는데 야당 같은 경우도 지금 한 여론조사 단체에서 나온 걸 보니까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서 김무성 대표보다도 그 지지율이 낮게 나왔다.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10일부터 12일 전국 1,012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20%이고 전체 질문 내용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5%에 그칩니다. 이 당대표라고 하면 그리고 차기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이 정당의 지지율도 끌어올려야 하지만 본인의 지지율을 통해서 전체 선거 영향력도 키워가야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29 재보궐선거, 12.8 재보궐선거에 연거푸 패배하면서 이러한 어떤 당내의 내용이 지속되는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혁신위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여전히 공천 문제의 어떤 갈등은 가라앉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분수령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는 당의 지지율을 적어도 한 자릿수 내까지는 끌어올려야 정말 새누리당과 접전을 펼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호남에서의 지지율 5%가 보여주는 것, 이 모든 통합의 어떤 이 시발이 되는 것이 호남 민심을 복원치 못한 것이다. 그 호남 민심이 이 추석을 전후해서 이 수도권으로 북상하고 있다. 바로 이것을 어떻게 차단해낼지가, 그리고 반드시 차단해야만 이 문재인 대표에게도 이 새정치 민주연합에게도 총선과 대선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야권에서는 대권주자 협의체 문한박했고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이 세 분이 희망 스크럼이요? 희망 스크럼이라는 네. 것을 뭐 그게 부상을 하고 있다. 이게 일종의 뭐 당 내홍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문안박 희망 스크럼 얘기했던 것은 지난 4.19 재보선이죠. 4.19 재보선을 참패하고 그다음에 보면 당시 문재인 대표 물러가라 했을 때 문재인 대표가 꺼내놓은 것이 문안박입니다. 그러다 다시 요즘 재부상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사건건 문재인 대표하고 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문안박 가자. 그러면은 뭐 이쪽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 내가 10개 혁신안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문재인 대표는 거기 답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러고 있는데 뭐 문재인 대표 입장에 어떻게 하든지 안철수, 박원순을 갖다 좀 끌어서 네. 틀을 잡고 싶겠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이 문안박 희망 스크럼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라 네. 지금 당장 현실화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안파견데 사실은 이제 권노갑 고문이 문재인 대표 만나서 n분의 1로 또 통합선대위를 꾸리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실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굉장히 지금 위기입니다. 2012년 지난 총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면 당시에 야권 연대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야권 통합을 추진해서 한국노총과 외부에 있는 혁신가 통합이라는 단체를 통합시키면서 거대한 야당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야당이 여당의 정당 지지율로 이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위 친노한테 당권을 넘겨주고 공천권을 행사하게 해서 총선을 치르게 되면서도 130석을 얻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상황을 한번 보면 4.29 이후에 위기관리 능력이 어쨌든 실패했고 네. 혁신위를 그 대안으로 내놨으나 국민 감동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그 뒤로 야권 통합도 천정배용과 야권 통합도 원활해 보이지는 않는 상태라는 거죠. 이제 야당이 여당을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건강한 야당이 생산돼야 될 것인데 그렇게 보면 야당은 굉장한 위기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고 야당이 굉장히 분발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현재 소위 말하는 나눠먹기식의 공동선대위만으로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느냐. n분의 1이 됐던 문안파의 3분의 1이 됐던 그런 식의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지는 저는 의구심이 강하게 됩니다. 네. 유기적 통합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 후보의 지지율을 합하면 35% 중반대까지 치솟거든요. 그걸 네. 어떻게 만들어낼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산 넘어 산이고 과제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